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연쌤입니다. 우리 오늘 벌써 데이 나잇 사회문화 지문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쌤이랑 같이 꾸준히 달려준 여러분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오늘은 법 지문을 한번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본문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일단 먼저 법 규정의 3단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나서 그리고 이 3단 구성을 오늘 수업 내용에 적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구성 첫 번째는요. 의의입니다. 의의라는 것은 뭐냐면 법의 개념과 그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파트예요. 예를 들면 살인죄 라고 한다면 살인죄의 개념은 뭡니까? 살인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어떤 살인죄가 될 거죠. 그렇죠? 왜 필요하죠? 이 살인죄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아니에요? 맞죠? 이게 바로 살인죄의 의의가 될 거고 이 살인죄의 요건은 뭐냐면 어떤 조건으로 어떤 조건이 펼쳐졌을 때 이건 살인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죽은 사람이 등장을 해야 돼. 실제로 죽은 시체가 있어야지만 이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요건이 될 거고요. 효과는 뭐냐면 이 살인죄에 관련해서 우리 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가 바로 효과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였을 때 우리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는다던가 혹은 극단적으로 사형에 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받는 모든 벌을 바로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요 3단 구성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문부터 한번 바로 볼 건데요.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한 거지만 결함 상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그 결함 상품을 받게 된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믹서기를 샀는데 믹서기에 칼날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믹서기를 사용하다가 손이 다쳤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다친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낸 다음에 이 믹서기 때문에 다쳤으니까 배상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지만 제조업 측에서는 아니 너가 믹서기 때문에 다쳤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그냥 너가 손 다친 다음에 믹서기 탓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괜히 배상받고 싶어서?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를 입증하는 거 피해가 그 결함 때문이라는 것을 연결시켜가지고 입증하는 것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에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의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생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제조업자가 뭐 해주는 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래요. 이게 바로 제조물의 책임법의 의의 개념이 될 거고요. 또 이런 법이 왜 만들어진 거야? 바로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의의에 들어가는 거겠네요. 의의는 그 법에 대한 개념과 왜 그 법이 필요한지를 묻고 있는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조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제조물은 뭐 공산품, 가공식품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고 또한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바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경이 무엇이었죠? 바로 소비자들을 쉽게 구제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입증을 뭔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범위를 살펴보면부터 등장하는 것들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포인트는 그러나 미가공, 농수, 축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대요. 왜냐면
농수축산물 등 1차 농사품에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 조항에 의하여 유통업자와 가공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야. 얘들아, 가공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이라도 우리의 손이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의 손에 의해서 가공까지 해야지만 가공품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만약에 농업이라고 하면 농수축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를 막 기르잖아 얘들아. 그치? 우리가 막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는 것들은 당연한 거지만 그냥 1차 축산물일 뿐이야. 어떤 가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하지만 우리가 그 소와 돼지로 소세지를 만든다던가 혹은 걔네들로부터 어떤 뭐 소고기, 불고기, 밀키트를 만든다던가 너무 갑자기 징그럽죠. 미안해요.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당연한 거지만 어떤 소세지라던가 밀키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제1차 날 것, 순수 날 것에 대한 상품의 가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공품으로 보는 건데 애초에 뭐 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 돼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 혹은 우리가 막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그 쌀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너무나 쉽게 농업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 조항에 의해서 유통업자와 가공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우유라는 것, 우유로 만든 치즈라고 해볼까 얘들아? 치즈의 결함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이 치즈를 만든 그 우유를 짠 사람도 책임, 그리고 그 우유를 짰던 그 소를 담당했던 그 목장 주인도 책임, 이런 식으로 연대 책임이 막 이어지다 보면은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 연대 책임 조항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모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가공 농수축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이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괜찮아? 좀 이해가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결함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봤을 때 제조상의 결함, 그리고 설계상의 결함, 그리고 표시상의 결함이 있대요. 제조상의 결함은 뭐냐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거나 가공되는 것. 두 번째, 설계상의 결함은 뭐냐면 소비자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설계를 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표시상의 결함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시나 경고나 그 밖에 표시를 했으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표시가 빠졌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발생되는 피해에 의한 것을 우리가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손해 발생의 사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뭐였었어? 내가 손이 다쳤을 때 이 믹서기 때문에 다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입증해야 돼. 하지만 아까부터 이야기를 했듯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이 된다면 그냥 소비자가 그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라는 거야.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내가 믹서기를 이렇게 켜가지고 돌렸는데 내가 날이 갑자기 나한테 튀더니 제가 다쳤어요.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입증을 해도 오케이라는 거야 얘들아. 괜찮아? 좋습니다. 그래서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냥 추정하도록 하고 있대요. 한편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래도 제조업자 또한 손해배상을 지지 않을 그런 경우가 있어. 제조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A라는 믹서기를 샀는데 그 믹서기 칼날이 고장나가지고 나한테 막 튀고 이러면서 내 손이 다쳤단 말이야. 근데 내가 A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저 이 회사 때문에 이 회사에서 발생한 이 믹서기라는 상품 때문에 다쳤어요 라고 했을 때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희 A사께 아니라 B사에서 만든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당연한 거지만 그 A 회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 미안하지만 저희는 그 믹서기의 어떤 그냥 선생님이 그냥 억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 믹서기의 칼날은 저희 회사 쪽에서는 다룰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칼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칼날에 대한 어떤 과학 기술 수준은 거기까지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던가, 혹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에 공급할 당시에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모두 준수했어. 저희는 죄송하지만 법에서 지침을 내리는 모든 실험을 다 해가지고 통과가 된 건데요. 모든 법에 대한 내용을 다 준수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또다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밖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면 또다시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면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사실은 그것들을 뭐 할 수 있었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아무리 이 세 가지에 포함되더라도 법을 다 지켰더라도 사실은 요거 하나만 미리 경고를 해줬으면 소비자가 다치지 않았을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괜찮니?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이 지문의 포인트를 법의 3단 구성에 대해서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넘어갈 거긴 하지만, 원래는요 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늘 예외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지문이 등장을 했을 때는 원칙과 예외의 2단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건 선생님이 다음 법지문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지문을 한번 갖고 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고,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는 민법에 따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제받아야 된다. 결함이 있는 녹즙기로 인하여 손이 다쳤을 경우에는 당연한 거지만 치료비는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받아야 되지만 불량품은 어디 가서 환불받아야 돼? 판매업자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마트에서 뭐 삼성 제품을 샀단 말이야. 근데 삼성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삼성 제품을 할인받기 위해서 이마트로 가지 삼성 회사로 가지는 않잖아, 얘들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삼성이 만든 것들 때문에, 삼성이 만든 상품 때문에 내가 다친 거니까 삼성 회사에다가 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거지만 환불은 어디로 받으러 가야 되는 거야? 삼성 회사가 아닌 이마트로 받으러 가면 되는 거야. 다이소, 뭐 쿠팡으로 받으러 가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자,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사례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A는 B사로부터 전기주전자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겠군. 가부터 한번 읽어봤더니 A는 안심 버튼이 있어서 사용 중에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라는 광고를 보고서 B사의 전기주전자를 C마트에서 구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물을 끓이는 도중에 B사의 전기주전자가 넘어져서 쏟아진 물에 누가 A딸의 양팔의 3도에서 2, 3도의 화상을 입었대. 그럼 당연히 결함이 발견된 거 맞잖아. 아니, 광고에서는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며. 근데 지금 쏟아진 거잖아. 그럼 결함이 있는 거잖아, 얘들아. 맞지? 그러면 이럴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다 해야 돼? 당연한 거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B사에다가 해야 되지만 이거에 대한 환불은 B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C마트로 가줘야 된다라는 거야. 방금 얘기한 거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3번, 가와 보기엔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리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쌤이 여기에다가 우리 제조물 책임법과 리콜 제도를 비교를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리콜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피해 확산이 방지되는 것이 목적이야. 실제로 선생님도 이제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특히 차 같은 경우에 리콜 제도가 되게 많단 말이야. 리콜 알림이 많이 와요. 예를 들면 어떤 차를 만들 때 그 차에 뭔가 부품에 조금 결함이 있었던 것이 추후에 차를 다 만들고 나서 발견이 되잖아?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 집에 어떤 안내장이 들어오냐면 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땡땡 차를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리콜 알림을 드립니다. 어떤 부품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혹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의무적으로 수리를 받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지가 날라온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적용 시점은 리콜 제도는 실제로 당연한 거지만 위험이 발생되었다면 그때도 리콜을 해야겠지만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고? 우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미리 부르는 것 또한 리콜 제도의 적용 시점이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안전사고를 모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야. 왠지 내가 조금 이렇게 차를 다 만들고 판매까지 했는데 뭔가 좀 보니까 부품에 찝찝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아도 다 이미 리콜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부분을 미리 다 수리를 해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그리고 조치는 뭐지? 조치는 손해배상 책임이 될 거고, 리콜 제도의 조치는 이런 결함 내용을 어떤 알림으로 보내줌으로써 우편물로 보내준다거나 혹은 수리를 해주는 게 바로 조치가 될 것이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5번입니다. 왜냐면 가와 나는 모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손해 발생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만? 제조물 책임법만. 제조물 책임법은 적용 시점이 손해 발생이 되고 나서지만 리콜 제도는 손해 발생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도 부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뭐였습니까? A는 제조물이고 B는 제조업자가 되는 거겠지, 얘들아? 근데 정답이 왜 3번이에요? 당연히 독송화, 복숭아 통조림은 A에 해당되겠지만 이를 제조한 자와 복숭아를 생산한 자는 모두 B에 해당하지 않지. 복숭아를 생산한 자는 1차 농산물이 되는 거니까 그 복숭아 자체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우리? 아까 전에 미가공, 농수, 축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었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5번은 우리 know, 기억과 가장 가까운 거, 기억은 know, 알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밖으로 나와서야 날씨가 추운 것을 알았어, know 했어 라는 거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용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지문을 장악해봤거든요. 법조물의 책임, 의인, 법조물 책임법의 의의는요. 제조업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제조품의 결함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왜? 소비자는 인과관계 사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요건,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은 제조물의 결함이 있어야 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되고 제조물의 결함과 소비자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제조물의 결함은 크게 세 가지로 제조상의 결합, 설계상의 결합,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는 뭡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질 거야? 바로 손해배상이 되거나 혹은 제조업자가 면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얘들아. 그 세 가지 사항에 따라서. 맞죠? 그래서 우리 제조업자가 면책될 수 있는 사유도 원칙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봤었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면책이 안 되는 상황까지도 봤었다라는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리 퀴즈는요. 이 글은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 배경,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 결함의 유형과 입증 책임. 오늘 답변은 입증 책임으로 할게요. 입증 책임. 이런 것들 그리고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입증 책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원포인트는 쌤이랑 방금 전에 정리했던 의의, 요건, 효과 바로 법 규정의 3단 구성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1문장 한번 볼까요? 배움이라는 것은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성을 다해 갈구하고 부지런히 집중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만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내 실력이 늘겠지가 아니라 그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성을 다해서 갈구하고 부지런히 집중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요 말도 되게 좋아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연을 기다리지 마시고 열성을 다해 갈구하며 배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